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번 대선이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흥미로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렇듯 뜨거워지고 있는 대선 전국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론조사들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이 아주 비상이 걸렸죠. 어제 하루 동안에만 그 한겨레 조선일보 그리고 그 한경과 MBC KBS와 그 연합이 이제 그 공동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겨레와 조선일보 그리고 그 한경과 MBC 이 조사는 이제 그 7일과 8일 조사를 한 거고요. 예. 이 KBS 연합의 조사는 8일과 9일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이들 여론조사에서 그 다자구조, 즉 그 오자나 혹은 그 김정인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한 육자구도의 경우에 이 조선일보와 그 KBS 연합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예. 한겨레 조사에서는 그 두 후보가 모두 그 37.7%로 이 동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경 MBC 조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좀 박빙으로 이렇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문재인 민주당 후보 어제 그 하루 동안에만 그 무려 16개 언론사와 그 인터뷰를 좀 이어갔다고 하죠. 예. 홍대 근처 카페를 아예 그 통째로 좀 빌려서 오전에 7군데와 그 인터뷰를 했고 오후에 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그 체육인대회 그 참석 후에 오후 4시부터 다시 저녁 9시까지 그 인터뷰를 좀 이어갔는데요. 예. 굉장한 그 강행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후보 오늘도 그 9개 언론사와 그 인터뷰를 좀 잡아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 그 대세론이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예. 언론과의 그 집중, 직접 인터뷰에 이제 나선 셈인데요. 예. 네, 박강원 공보단장은 모든 언론사에 골고루 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칸탈 퍼블릭의 의뢰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8일이고요. 가구 유선 전화 및 이동 전화 RDD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지금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14.1%입니다. 그리고 총 조사 대상은 2,300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MBC 한국경제는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7일에서 8일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은 17.4% 유무선 RDD 방식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는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2017년 4월 8일에서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의 여론조사였고요. 응답률은 15.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 왔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박빙의 여론조사라는 거,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죠. 건 사실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 정권 연장을 바라는 대표주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좀 계속 주장을 하는 모양이죠. 네, 이제 구도 자체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려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어제 그 여러 언론과의 그 잇단 인터뷰에서 그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 혹은 정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이 그 대표 주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구도를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민심 대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부패 기득권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서 그 국민 안철수 후보 이 과거 대 미래 패권 대 그 반패권 구도로 좀 맞서고 있죠. 안철수 후보도 그 어제 그 연합뉴스 등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안 후보 자신을 이제 그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국민을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유권자를 어떻게 그 적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야말로 적폐다. 개파 패권주의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펴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야에 사퇴를 했어요. 예. 어젯밤 자정을 3분 남기고 지사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죠. 네, 본인이 뭐 예고했던 바죠. 그래서 박동식 경남도의회의장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지사가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 자정 3분 전에 사임 통지서를 전자무소로 보내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그 인편으로도 그 사임 통지서를 이제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경남도 선관위원회는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 지사의 그 사퇴 통지를 그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이제 경남도 선관위에 그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도 오늘 아침에야 이제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이 무산이 됐죠. 없게 됐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그 시민단체와 그 민주당, 경남도당 등 이 다른 당은 홍준표 전 지사와 이 꼼수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그 법정 소송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 홍준표 후보의 그 이 같은 꼼수 도지사 사태에 대해서 이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그 장난치는 것이야말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맹공을 펼쳤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자신이 그 보수의 그 대표 후보로 자리매김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의 그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 내에서는 또 어제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논의됐다는 이제 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친박의 뭐 정리랄까 몇 가지 얘기가 되면은 후보 단일화를 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그 바른정당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두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유승민 후보 측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냥 정유라,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그냥 비율을 끄대놓으면 그냥 상당히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후보 비서실장이 선대위 구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썼죠? 맞습니다. 예. 그 용광로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는 양상이죠. 문재인 후보 캠프의 그 비서실장이죠. 그 임종인 비서실장이 그 8일 이 기자들에게 그 입장문이라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통합선대위가 그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는 그 후보의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정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함께 경쟁했던 그 캠프 인사들에 대한 그 따뜻하고 그 정중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 캠페인 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고려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 후 폭풍을 그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그 재조정을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 그 선대위 그 종합상황본부장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선대위 그 종합상황본부장 이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이죠. 네. 여기에 이제 그 강기정 캠프 그 종합상황실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 추미애 대표 측근인 김민석 특보단장이 이제 기용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뭐 박영선, 이종걸 의원 아무런 협의 없이 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그 선대위 쪽에서는
좀 추대를 하기로 해서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추대를 해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는 기본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29일 남았는데요. 각 당 후보가 모두 정해졌고요. 선대위 꾸리고 대선 제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각 당의 선대위를 모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길입니다. 네. 자, 지금 이거는 각 당의 선대위로 모두 연결을 할 거니까요. 저희가 동일하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 후보 중에 국정 전반을 청와대에서 한번 경험해본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로 이 동북아가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상황을 관리해서 평화를 보존하고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어갈 검증된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전쟁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의 위기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빈 스노우도 이제 온다 그러고 항상 선거를 전후해서 이 긴장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중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코리아 포스트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이 핵심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잘못하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북풍이다? 북풍의 개념을 넘어서 예.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해관계가 다 엉켜 있는데 예. 우리가 중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다 폐감으로 우리가 지금 일종의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가 이게 대선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 네. 우리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별로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선대위 구성 가지고서 좀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박영서 이정곤 의원은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당에서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00% 다 되진 않더라도 거의 80~90%가 합의가 돼서 일단은 오늘 출발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호를 개방하고 열어놓고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거 조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연출된 이미지, 각색된 이미지로 이걸 판단했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을 2번 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시대 야망의 계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유동근, 이 잘생긴 이런 유인촌 이런 배우들이 열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기업인 신화를 보고 경제를 살릴 거라고 대통령을 찍었지만 돌아온 것은 수많은 빚덩어리의 4대강 목조라떼였습니다. 선덕여왕의 드라마를 보고 선덕여왕 같은 여성 대통령을 기대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잘 검증이 안 된 안철수, 이것은 테마주, 일전 작전주, 거품주를 보고 이것을 각색된 연출로 찍게 되면 심각한 국정 혼란과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연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연출 각색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부터 물팍도사부터 나와가지고 쭉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안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 융합대학원 가서 자기 부인의 교수 임용 문제라든지 문재인 후보에 들이댔던 검증의 50% 수준이라도 검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허구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자 박근혜. 안철수 후보가 남자 박근혜라고 보세요?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이 안철수 후보와 두 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혼밥? 월간 조사를 보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분입니다, 잘. 문재인 후보. 혼자서 컴퓨터 연구하신 분 아닙니까? 컴퓨터나 이런 분야로 열심히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저는 기여하는 거로 봅니다. 이게 예. 성공한 기업인이 성공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하고는 소통이 잘 되세요? 상대적으로 100%가 어디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잘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무슨 적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 그러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그렇진 적폐세로 않아요? 규정한 적은 없고 예. 말씀대로 조갑재 씨가 지지선언을 하고 신천지 지지선언 논란이 나오고 그리고 탄핵 반대했던 이런 세력들이 이걸 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는 그거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상당히 이 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서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저도 이제 후보로 나와서 인천시장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4번 했습니다만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자기 어떤 조직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후보의 상황이. 의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래 러시아 해킹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뭐 잘 모를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 세력이 아주 약하잖아요. 얹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얹혀 있는 일종의 얼굴처럼 마담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세력들 속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을 때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었는데 자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국정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안철수를 뽑게 되면 박지원 대표가 다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꼭 박지원 대표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적폐 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서 촛불과 거리를 두고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나 이런 주장을 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본인과 다른 생각하는 국민을 모두 적으로 보느냐 유권자에게 적폐 세력이라고 하느냐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국민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고 실제로 탄핵을 반대하고 이러한 이 부역을 하고 이걸 옹호했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활용해서 일종의 렌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렌트에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에 비하면 50%도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문재인 후보 경우도 사실 아들 특혜 의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인터뷰 사정상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2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해주십시오. 이게 수차례 검증됐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후보 양산집 처막 끝이 30cm 밖으로 나왔다고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아방궁이라고 이렇게 왜곡했던 이 정권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집권당에서 국회에서 매번 이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검증되고 건증된 사람입니다. 이 문주정은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고 유명한 시카고 파슨스 스쿨을 나와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작품이 정실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것은 모든 네티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돈 이 문제는 사돈 문제가 음주 사고 약간의 미세한 사고가 나서 처리됐다는 것을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것까지 다 알겠어요. 이미 이호철 비서관이 그걸 자기가 전결 처리했다고 문제된 것에서는 사법에서 진을 받게 했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또 해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한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주 사실 네. 자체는 미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고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다시 원상회복 처리가 돼서 분명한 그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못했죠. 음주운전 그거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고 그것은 그때 지적이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네. 저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문준용 씨인가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네. 되시는 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 다 됐다 이런 저건데, 뭐 지금 자꾸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예 한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다 이야기했죠. 또 이야기 저 발표를 딱 했습니다. 당연히 또 뭐 TV 토론식으로 공개하면 또 대답을 할 겁니다. 39명이 그렇죠. 지원해서 9명이 이거 됐는데 그중에 동영상 제작 전문가로 된 것이고 총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하위 5급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공공사 직원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 급수는 이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죠, 사람들이. 공무원 그렇죠. 수준이 마치 5급 아니니까. 무슨 사무관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공보기간을 왜 6일로 줄였냐 이런 문제인데 저도 인천시장으로 직원들 채용할 때 네. 내부 직원들을 이제 내부에 있는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럴 때는 특정하게 그러한 목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규정상으로도 고용정보원 규정상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자꾸 타진녀처럼 타블로가 진짜가 아니라 졸업 증명서를 줘도 알겠습니다. 타진녀 떠들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군복무를 다 본인도 마치고 민주화운동에 구속까지 됐고 자기 아들도 정확히 군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 문재인 후보의 가정 이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금 교수 임용 의혹이나 부인 1+1로 된 임용 의혹이나 각종 지금까지 포스코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이 수준으로 해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네.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단은 저희들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온 30일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전쟁 위기에 쌓이는 한반도와 지금 헬조선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공정한 정권교체의 열망, 진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지금 40석짜리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필연적으로 제2의 3당 연립정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연립정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가피한 이 일종의 정권 연장의 일환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왜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우리 정책을 전부 보수화시키고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도 당론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1인 정당화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 오픈 캐비넷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문재인 후보가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이에 반대 개념으로 안철수 후보 오픈 캐비넷 그랬어요. 이 정치를 모르는 분인데 오픈 캐비넷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섀도우 캐비넷은 영국에서 의원대학교에서 야당이 예비 내각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섀도우 캐비넷 개념에도 다 다른 캠프 사람들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오픈 캐비넷은 그냥 부엌에 있는 서랍장을 말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저희 예.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다 해서 열린 내각을 구성해서 연립정부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의당의 입장은 저희가 내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병 오늘 또 앓으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침 7시 44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어렵습니다. 월요일은 정말 끔찍한 교통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1시간 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분당 순서로 탄천 1교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15분 이상, 또 성남 쪽으로도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1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에 만났었죠. 그런데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중에 미국이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미 항모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이제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뭐 사실 결정은 그 정상회담 하기 이틀 전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언제 공격을 할 거냐 이거를 정상회담 전체 일정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했는데 사실 손님을 초청해놓고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외교적인 결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날을 택하는 데는 이제 미국의 계산이 있었을 텐데 우선 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와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공화당 강경파들 국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됐으면 뭔가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그 국내적 요인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건 지금 신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시리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를 직접 공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에 대한 직접 경고에다가 이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중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라는 것도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럴까요? 소기에 이 시리아 폭격한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 북한에 대한 경고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상당히 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그러죠. 저거 봐라.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하게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아전인수라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다. 그렇다면 중국도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중국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섰을 때 당신네 가만히 있어라. 라는 방향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중국이 뭐 예를 들면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직접 대북 정책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밀린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국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런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북 제재를 표면적으로 좀 강화하면서 미국이 협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란 말이죠. 미국이 원하는 압박을 중국이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 공급을 차단하라든지 무역을 중단하라. 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독자 행동,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북한 설득 작업에 일단 들어갈 거다. 그걸 통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협정 병행을 그동안 그렇게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시스템을 가려고 할 건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행사도 걸려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대북 설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위 미국의 대중 대북 이 수위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독자 행동을 막기 위한 북한의 설득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독자 행동이라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 소위 말해서 군사적 옵션도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거부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불량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 여러 가지로 또 시리아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선 1차적으로는 북한의 돈줄을 쬐는 기업 제재라든지 금융 제재,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의 80%가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할 거고 그런 부분도 여의치 않다면은 전술핵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북한의 사회간접 시설 교량 파괴라든가 이런 걸 1차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면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앞에 내용들을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볼 거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은 별로 말을 안 들을 거고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것도 선제 타격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압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좀 같이 끌어내서 얘기를 해서 지금과는 다른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칼비스함 추진 항공모함이죠. 네. 왜 한반도로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4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됐고 물러나지 않겠다. 물론 이제 6차 핵실험이라든지 ICBM 실험은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대미 소위 자극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중국의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한 경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펜스 부통령인가요? 그죠? 네네.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4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이것도 심상치 않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반응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면서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와서 중국이 이해하고 있는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6일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오거든요, 미국에. 어떻게 얘기가 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우리한테 하겠죠. 결국은 지금
한반도가 이 양측이 북한이나 북핵 문제, 뭐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풀어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이 나올 건지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고 또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한미 동맹에 의해서 흘러온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압박이라든지 과격하게 이렇게 되면은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북한을 또 자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발 안 할까요? 간단하게. 지금 도발해가지고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중국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핵이라든지 뭐 이런 도발은 일단은 잠시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은 3부에서 뵙겠습니다.